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 기초 개정 과목 안 외우고 분계하기 기본 분계 15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과목을 안 외우고 분계를 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죠. 개정 과목을 안 외우고 어떻게 분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선생님도 분계를 하기 전에 개정 과목을 외우도록 이렇게 해서 배웠었어요. 그런데 사실 개정 과목을 그때 당시에 달달 외워서 어느 정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은 완료했지만 글쎄 제가 분계를 하면서 더 도움을 받았던 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그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개정 과목을 안 외웠지만 분계를 보면서 찬찬히 이해해보는 어떤 방식으로 개정 과목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방식인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일단 분계가 뭔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갑시다. 우리가 일단 회계를 하는 목적은요.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 회사가 회계 보고서를 12월 31일에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계 정보를 누가 이용하느냐?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나 채권자, 종업원, 정부기관, 경영자 등이 우리의 회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회계 보고서를 보고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회계를 하기 위해서 분계가 이루어져야 해요. 분계란 회계가 이루어지는 기본 절차를 말합니다. 일단 분계는 거래가 발생되면 그걸 차변이라는 것과 대변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개정 과목을 결정하고요. 개정 과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은 현금이라는 걸로 꼭 정해서 부르자. 아니면 우리 빌라는 무조건 건물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개정 과목이에요. 이 개정 과목을 꼭 외워야만 분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몰라도 분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학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지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4가지의 절차를 통해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 분계가 모여서 회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회계보고서 재무제표를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도 아무리 개정 과목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분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에서는요. 복식부기라는 거를 해요. 양쪽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가 들어왔고 그게 왜 들어왔고 이걸 한 번에 설명하도록 분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는요. 왼쪽을 차변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오른쪽은 대변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차변과 대변으로 인해 3가지 점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는 복식부기이다. 아까 설명했듯이 회계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양쪽 변에 동시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차변은 500원이라고 했을 때 대변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대변도 5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무조건 같게 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대변이 800원이라면 차변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할게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같다. 이건 회계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요소는 정해져 있다. 차변에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산은요, 무조건 증가할 때 차변에 적혀요. 그래서 재산의 증가는 우리 차변에 적자라는 약속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감소는 대변에 쓰자. 이런 식으로 요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 알고 있고 하나만 더 보고 분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중에 또 하나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제 유튜브 채널에 너무 쉬운 회계원리 2번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영상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소개 드릴 테니까 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계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 12월 31일에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거예요. 회계 보고서. 이 회계 보고서를요.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이 재무제표에는 총 5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2가지만 볼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2가지.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2번째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너가 지금 얼마가 있니? 지갑에 얼마 있니?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너 지금 얼마 벌었니?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얼마 있는지랑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런 것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요. 자산, 차변에는 자산. 너의 재산이 얼마야? 자산은 재산을 의미하고요. 부채는 빚은 얼마야? 그리고 그 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진짜 너의 돈은 진짜 너 돈이라기보다는 내 돈은 얼마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빚,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억 중에 2억은 은행한테 빌렸어요. 그리고 8억은 진짜 내 돈으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표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재무상태, 그러니까 얼마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끼리 정하기로 했는데 차변에는 자산을 쓰기로 했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 왼쪽을 차변이라 부른다 했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부른다고 했으니까요. 손익계산서는요. 이 2가지의 항목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 수익, 대변에는 수익을 쓰게 되는데 비용은 쓴 돈인 거고 수익은 번 돈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쓴 돈이 4억이고 번 돈이 5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뭡니까? 선생님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차변에 10억, 대변에 2억 8억 더하면 10억으로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5억과 4억은 같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번 돈에서 여러분 쓴 돈을 빼면 지금 1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 1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회계에서는 올해를 단기, 이번 회계 기수를 단기라고 표현을 해요. 올해 회계 기수의 순이익은 1억이다 라고 하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5억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요, 무조건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이 5가지 요소로 무조건 나뉘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I가 바로 뭐냐면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산 안에 자산이라고만 퉁쳐서 표현을 하면 힘드니까 건물, 현금, 토지, 이런 식으로 이 재산에 대한 항목을 따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걸로 결국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 계정 과목들은 무조건 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이고,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위치를 한번 잘 볼게요. 이거 한번 다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온라인 수업을 오랜만에 찍었더니 지금 좀 헤매죠? 자, 그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차변에 자산이 적혀 있죠? 이건 즉 뭐냐면 재산이 증가할 때 차변에다 써준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을 봤을 때 부채가 대변에 있죠? 부채는 그럼 증가할 때 대변에 써준다 라는 말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때는 대변에 써줘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적인 예로 현금을 보겠습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는요,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금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부채는 비제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현금은 뭐겠어요? 당연히 재산이겠죠. 재산.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증가할 때는 차변과 대변 중 어디에 써준다? 차변에다 써준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비용은요, 무슨 비용, 무슨 료로 끝나면 웬만해서는 비용은 비용이에요. 무슨 료로 끝나는 계정 과목은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 수익은 무슨 수익, 무슨 이익이라고 끝나면 웬만하면 수익입니다. 자, 그럼 재산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자산, 부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빚, 자본금은 자본, 나머지는 다 자산 아니면 부채예요. 무슨 비, 무슨 료로 끝나면 비용, 무슨 수익, 무슨 이익으로 끝나면 수익인 겁니다. 자, 그럼 비용이 발생할 때도 비용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단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수익이 발생할 때도 대변에 적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어디다 쓸지를 알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반대로 감소할 때는 어디에 쓰이냐?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쓰였죠. 자, 그러면 반대로 재산이 감소할 때는 대변에 쓰이는 겁니다. 부채가 증가할 때는 차변에 쓰였죠. 감소할 때는 대변에 쓰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직접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 문제 15선으로 분계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외상매출금,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애가 바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계정 과목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회수라는 것은 뭡니까?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는 돌려받은 것이죠. 돌려받은 것이고, 이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는 것은 내가 현금은 나의 재산이니까 증가했고,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계정 과목은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회계에서는 판매에 따른 무조건 매출,
구매했다를 무조건 매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외상으로 매출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뭐 해야 돼요? 외상으로 판 거니까 돈 받아야 되죠.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산에 해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는 쪽은 차변에다가 써주라고 했었죠.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 반대로 감소하면 대변 쪽에 써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이라고 써주고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정 과목과 금액을 무조건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분계를 하실 때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은 줄었으니까 재산의 감소를 대변에다가 써줘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은행에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3개월 후에 내가 갚기로 했고요. 현금 200만 원을 여기에 좋은 말이 있네요. 차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금 2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자, 볼게요. 일단 우리가 회계에서 이 차입이란 단어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회계에서는요. 차입이라는 단어와 대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차입이라는 단어와 대여라는 단어는 절대 섞어 쓰지 않습니다. 차입은요, 쉽게 말해서 빌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즉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대여는 뭐냐면 빌려준 돈이에요. 내가 돈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받아야죠. 그래서 차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갚아야 되니까 부채인 거고요. 대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자산인 겁니다. 이렇게 부채와 자산으로 구분되어서 분계가 되는데요. 그럼 일단 차입했다고 하니까 나에게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현금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은 나의 재산이죠.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돈 빌렸으면 부채가 증가했다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재산의 마이너스? 아니죠. 여러분 돈 빌리면 내 돈 늘어나죠? 친구한테 돈 빌리면 내 지갑에 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 3개월의 밑줄을 친 이유도요. 회계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년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를 나눠요. 자, 그러면 1년 이전이 단기일 테고 1년 이후가 장기겠네요. 그러면 3개월 후에 갚기로 했으면 얘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그렇죠. 단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해볼게요. 나의 재산이 증가했으니까 여러분 차변과 대변을 그어놓고요. 이건 회계 분계 팁. 차변과 대변 중 쉬운 쪽을 먼저 분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쪽이 뭐예요? 보통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먼저 쓰십니다. 무조건 차변에 먼저 쓰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을 먼저 쓰면 현금 200만 원이 늘어났어 라고 쓰고 나면 뭡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현금을 차변에다 썼으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같으니까 대변에도 200만 원이 쓰이겠구나. 그러면 이 상대 계정 과목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적힌다? 대변에 적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짧게 빌리는 차입금, 짧게 빌렸어 하는 계정 과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돼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다음 문제 갈게요. 건물을 임대해주고
임대해주고 1개월분 임대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확실하게 해줬네요. 여러분들 분개하기 편하라고.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회계에서는 임대라는 단어와 임차라는 단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임대는요, 내가 빌려준 거고요. 그리고 임차는 빌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임대, 임차, 차입금, 대여금 비슷하죠? 여기에서 보시면 대여금의 대자와 차입금의 차자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빌려준 거고요. 빌린 거예요. 조금 반대편 다른 쪽으로 빼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빌려준 것과 빌린 거니까 즉 이건 뭐냐면 건물을 빌려주는 경우 뭔가를 어떤 물건, 큰 물건을 오랫동안 대여해 준 경우인데 얘는 그래서 월세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이고요. 월세를 내는 입장이 바로 임차입니다. 월세를 내면 임차인데 그럼 집주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걸까요? 세입자가 되는 거죠. 내가 새 들어 사는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라는 것은 빌려준 집주인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입장이어서 수익, 월세를 내는 입장은 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일단 수익이 발생했고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말했듯이 차변과 대변 중에 쉬운 쪽. 일단 현금이죠. 재산이 증가하면 차변이니까 현금 8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임대료가 어디에 적히는지 헷갈리면 무조건 대변에 80만 원이 적히니까 지금 차변에 80만 원, 대변에 80만 원 적혀야 될 테니까 왜냐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똑같으니까 임대료는 여기 이 대변에 적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빼먹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임대료로 끝나죠. 선생님이 무슨 비, 무슨 료로 끝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용으로 끝난다고 했죠? 근데 얘는 료로 끝나는데 비용이 아니에요. 얘도 임차료고 임대료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는요, 예외예요, 예외. 무슨 료, 무슨 비로 끝나도 예외가 있는데 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반드시 학습하셔야 돼요. 임대료, 임차료 처음에 엄청 헷갈려요. 근데 임대료, 임차료가 나오면 약간 긴장하고 문제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는 빌려준, 대여해준 이라는 의미고 임차는 차입,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초반에만 어렵고요. 그냥 나중에 되면은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니까 초반에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이 보시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회계에서는 그냥 제품 판매만 약속을 한 건 일종의 계약이죠. 이렇게 계약만 하면 분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현금 9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지금 재산의 증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분개를 해주시게 됩니다.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라는 단어는 결국 계약이거든요. 내가 계약을 하게 된 거고 이 현금 90만 원을 미리 받았다라는 것은 계약금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현금을 받게 됐으니까 현금도 자산의 증가인 거죠. 자, 일단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차변에 현금 쉬운 거 먼저 합시다. 9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90만 원.
그리고 나서 대변에도 90만 원이 적힌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이 계약금에 대한 표현을 쓰는 계정 과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금을 조금 위에다가 써볼게요. 아이고 많이 지웠다. 받았을 때와 주었을 때의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내가 계약금을 받을 수도 있겠고 줄 수도 있겠죠. 계약금을 지금처럼 받은 경우는요. 먼저 선자에 받을 숫자, 내가 먼저 받았다, 돈을 라는 뜻으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현을 하고요. 내가 주었을 때는요. 내가 돈을 먼저 선자, 한자 쓰는 거죠. 먼저 선자, 먼저 지급, 주었다, 지급할 급자,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계에서는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아닌데 미리 받았으면 부채로 표현해요. 아직 내가 받을 돈 아니야. 이거 빚이야 라고 하는 거죠. 돈을 받았더라도. 반대로 내가 돈을 지급 줬더라도 이거 내가 아직 줄 돈 아닌데 준 거야 라고 하면 아직 내 돈이야 라고 하면서 자산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산으로. 그래서 얘는 자산, 얘는 부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수금 먼저 받았으니까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제품을 판매하고 이번엔 진짜 판매하기로 한 게 아니고 판매했어요. 보유하고 있던 받을 어음 1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내가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판매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판매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뭐를 보유하고 있었냐? 받을 어음을 받아놨던 거예요. 제품을 판매하고. 이 150만 원이 이 받을 어음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줄게 라고 약속하는 증서죠. 근데 그 약속한 증서를 받은 거니까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증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150만 원이 만기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이거 계정 과목 한번 보시면 일단 받을 어음 계정 과목 나와 있고요. 현금 계정 과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 돌려받았으니까 현금 증가하고 대변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받을 어음을 받았잖아요.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 사라지게 된다. 나의 재산이 증가하고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 증가한 거고 자산 동시에 감소한 거죠. 받을 어음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니까. 6번 6개월 만기로 빌려준 대여금 250만 원에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6개월 만기라는 단어 잘 봐두고 대여금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거 현금 보겠습니다. 앞에서 대여금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대여는 내가 빌려준 돈인데 그거를 회수 돌려받았대요. 대여금은 내가 빌려준 돈이니까 자산이라고 했고요. 현금도 자산입니다. 내가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니까 자산 증가했고요. 돈을 받을 권리는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감소한 겁니다. 일단 쉬운 거 현금 먼저 써볼게요. 현금 250만 원. 그리고 나서 대여금 내가 6개월 만기로 빌려줬대요. 6개월이면 단기와 장기 중 단기죠. 1년 내니까. 그래서 그냥 대여금 아니고 단기 대여금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돈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250만 원 이렇게 적히게 돼요.
7번 상품 매입 후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입 후 대금, 매입 후 대금.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상품을. 여기 부분에 밑줄 치지 말고요. 내가 상품을 들여온 거니까 상품을 매입했죠. 매입하고 현금으로 그걸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은 나의 자산입니다. 나의 재산이죠. 자산의 증가. 현금은 자산의 감소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이 나갔으니까요. 현금이 나간 경우엔 또 자산이 감소한 거죠. 지금까지는 증가 경우만 봤는데,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증가하게 되고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다가 50만 원 현금을 써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면 또 대변에다 써주는 거예요. 현금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다 써준 거고요. 8번 거래처에 목이 막 잠기네요. 지금 제가 새벽녘에 수업을 찍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8번 거래처에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래처에 이동하면서 얘를 밑줄 그어볼까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일단 써볼게요. 쉬운 거. 자산이 일단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에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에 이동한 거는 일종의 출장이죠. 우리가 출장을 갈 때는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주냐? 여비, 교통비 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었을 때 내가 지금 자산,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현금을 대변에다가 써줍니다. 현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을 납부했으니까요. 10,000원. 그리고 여비교통비는 비용. 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에요. 비용은 차변에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시게 돼요. 9번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 3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나의 현금이 사라진 거예요. 자산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 자,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 그리고 현금도 이걸로 밑줄 그어 놓을게요.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또는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 바뀝니다. 지금처럼 우리 업무와 관련 있는 거래처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했을 때는요. 여기에서는 선물이라는 예시가 나와 있지만 보통은 선물과 식사라는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물이 됐든 식사가 됐든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제공을 하면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물이나 식사를 우리 직원한테 꼭 다른 직원이 아닌 우리 직원한테 줄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 직원. 그럴 때는 우리 회사의 복지를 위한 거야 라는 뜻으로 복리 후 생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처도 아니고 우리 직원도 아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 지급했을 때 기부금으로 표시합니다. 기부한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전부 다 비용이고요. 지금은 거래처에 제공했기 때문에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3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얘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지금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쉬운 거 먼저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 나가서 대변에다가 현금 30만 원, 대변에다가는 접대비 비용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게 됩니다. 접대비 비용 자연스럽게 30만 원은 비용은 어디에 쓸지 헷갈려도 현금이 대변에 쓰였으니까 접대비 비용은 차변에 자연스럽게 30만 원이 쓰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10번 본사 건물 재산세 10만 원이 발생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재산세라는 계정 과목 한번 볼게요. 재산세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세로 끝나죠. 그럼 얘는 즉 뭐예요? 세금이에요. 우리가 세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기로 약속합니다.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비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또 나왔죠. 현금 너무 쉽죠. 재산이죠. 자산입니다. 납부했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 들어온 거 나간 거 납부는 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쉬운 현금 먼저 쓰면 납부 내가 나갔으니까 현금을 10만 원 대변에다가 써주고요.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여기에 자연스럽게 10만 원이 적히게 될 테니까 비용 어디다 쓰여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써주시는 겁니다. 차변을 무조건 먼저 쓸 필요가 없다 했죠. 여러분들이 차변과 대변에 차변을 먼저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만 벗어나시면 분계도 훨씬 더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분계를 다 아는데 차변 대변을 바꿔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수가. 근데 이렇게 쓰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실수가.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 회사 직원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너무 좋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게 또 나왔죠. 회사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죠. 회사 직원들. 회식을 했대요. 회식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 회사 직원한테 식사를 대접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거래처한테 할 때는 접대비, 우리 직원들한테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식대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나의 자산이 감소한 거죠. 지급했으니까. 이거 표현해보면 현금이 얼마가 지급했대요? 20만 원 지급했다고 하니까 20만 원이 나간 거 대변에다가 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써주시면서 뭘로 처리하는 겁니까?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좋죠? 앞에서 배운 걸로 우리 뒤에서 이용도 해보았습니다. 12번 회사 업무를 위해 주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 한 대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 거죠. 승용차에다가 밑줄, 현금으로 구입한 것도 밑줄. 현금은 자산을 지금 구입했으니까 감소한 거고요.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얘는요. 나의 재산이겠죠. 얘도 당연히 재산이 증가한 건데 이 승용차를 뭘로 처리하느냐?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계정 과목을 어떻게 뽑아내는가에 대해서 한 번에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감이 오니까 여기서 계정 과목을 쏙쏙 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듣고 필기를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쏙쏙 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산이 감소했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현금은 자산이 지금 감소한 거니까 대변에다가 600만 원.
동시에 자산이 차량 운반고는 증가했죠. 이거는 차변에다가 600만 원 써주면서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 5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현금을 입금했으니까 여러분 이 개념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통장에 돈 들어가면 내 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그리고 신한은행 통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뽑아 볼게요. 현금은 자산의 지금 감소, 왜냐면 현금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통장에는 돈이 증가하게 됩니다. 얘도 자산인데요. 신한은행 통장, 보통 우리가 쓰는 통장을요. 보통 예금은 통장을 의미해요. 보통 예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의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동시에 예금은 증가했죠. 통장은 증가했으니까 보통 예금을 차변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14번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뭘로? 현금으로. 수리비는요, 여러분 비용인데요. 수리비라는 계정 과목은 없고 우리가 수리비를 수선비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수선비도 비로 끝나니까 비용이죠. 그래서 그 수리비 100만 원이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차변에는 수선비 100만 원으로 써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감이 오니까 제가 속도를 조금 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건 아니고 에어백을 설치했대죠. 에어백 설치로 돈을 썼대죠. 그리고 현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조금 문제가 이상하죠. 현금이 반복됐네요.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그 에어백을 설치한 건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산 거는 아니고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한 거죠. 이거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량 운반고에 대한 유지 비용은요.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 에어백을 설치하고 현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은 자산이니까 지급했으니까 감소했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현금 감소한 부분을 써주고 차변에는 차량 유지비 30만 원을 비용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끝!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회계 개정 과목을 모르는 상태로 분계를 해보는 거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면서 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회계에 대한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이 분계를 쌓아서 결국 12월 31일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에요. 회계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늘까지 한 분계를 이렇게 오늘처럼 한 분계를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로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